예능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원래는 보통 큰 거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물론 지금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그때 당시의 그 시대적인 분위기 그리고 온라인 환경, 과거 이제 온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면 오늘날은 이제 딱 국민 배우, 국민 MC 이런 게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딱 90년대생인 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무한도전 보고, 일요일날 1박 2일 보고, 개그 콘서트 보고,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면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날은 한 반에 있는 친구들도 설령 다 유튜브를 본다 해도 보는 주제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막 100만, 막 200만 되는 유튜버인데 처음 들어보는 유튜버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지금 다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국민 배우, 국민 MC 이렇게 붙이는 게 진짜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문제가 중요하다,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중요하다, 다 중요한 이슈인데 내 세상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혹은 게임이든 여기가 있는데, 아무리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해도 이 큰 틀에서 묶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죠. 전 그게 가능해지는 때가 가끔씩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나마 대선 때,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거의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이렇게 그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선 전쟁과 시간 전쟁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창업자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날 현재의 시대를 딱 규정을 했다고 보는데,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가 뭐냐 그러면 잠과 게임을 꼽은 겁니다. 보통은 이제 뭐 왓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경쟁 상대로 꼽을 수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잠자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저희 하루 만약에 뭐 한 8시간 잔다고 치면 그 시간 중에 1시간은 빼서 넷플릭스로 끌어오겠다. 근데 그러려면 시선을 일단 끌어와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어그로, 그 관심, 주목을 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없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이건 이제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내가 글을 막 좋은 글을 썼다 해도 사람들이 그냥 이걸 안 보면 그냥 이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과 심지어 게임과도 경쟁하는 이 글로벌 그 플랫폼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정치가 파고들 틈이 훨씬 더 좁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그나마 이제 예전에는 독재랑 싸우다 보니까 좋든 싫든 그런 걸 계속 접하게 되고 정치 이야기가 당연시되고 대학가에서도 그런 그 독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주로 그 주류 문화가 됐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잠, 게임, 그리고 나머지 넷플릭스, 그러니까 하루 일반 시민들의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정치가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이거를 분석하지 않은 채 내가 그냥 좋은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요즘 젊은 애들이 이래서 문제야.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영원히 이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건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여론을 형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유통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내 아젠다랑 맞는 게 있는지, 내 정책이나 어떤 법안이나 뭐가 이렇게 접점이 있는지 요걸 캐치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서사를 쌓아가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자. 저런 거 보기 싫어. 그냥 관심 주지 마. 관종들한테 먹이 줘봤자 지네들만 좋아하지.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탈진실 전문가 리 맥킨타이어라는 교수가 쓴 책이거든요. 누가 진실을 정복하려 하는가. 앞에 말씀드린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고, 이 책도 이제 정준희 교수님이 해제를 하셨거든요. 근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이걸 무대응할 시에 치러야 될 비용은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막 할 때도 민주주의가 뭐 종말이 온다고 막 이런 그 반응을 보인 분들이 많았는데, 당장 우리 이번에 그 119 폭동을 보면서 이게 오바가 아니구나, 진짜로 이걸 방치하면 진짜 막 서부지법 완전히 거기 부수려고 했는데도 정작 그냥 우리는 우리 방식의 애국을 한 거다, 이런 서사가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거의 신념화가 됐구나,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 책도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아스트로터핑이란 개념을 제가 좀 계속 알리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한 뭐 정치인을 내쫓으려고 갑자기 인조잔디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인조잔디가 단순히 그 뭐 머리를 이렇게 조롱하려고 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실제 있는 개념입니다. 가발을 조롱하려고 민주단기라고 이제 국힘에서 조롱한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정말 원래 쓰이는 개념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메시지의 출처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이거를 풀뿌리 여론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다고 치면 뭐 10대인 것처럼 아이디 이렇게 위장을 한 다음에 10대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거를 정치인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구도를 짜면 정치인이 야 이거 해 라는 것보다 아 이건 10대들의 여론을 이 정치인이 받았구나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런 구색을 맞추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속기가 쉽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다시피 뭐 가짜 제품 리뷰라든지 가짜 페르소나를 만들고 이게 오늘날 인스타그램에도 아니면 스레드에도 그런 위장한 그런 조작된 계정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 아이돌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놓는 트위터 계정도 있었거든요. 쓰는 말투나 이건 진짜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젊다라고 그 반응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원래 MB 정부 때 국정원 직원이 그걸 썼던 계정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그 AI로 이렇게 젊은 여성인 것처럼 이렇게 그 합성 뭐 이런 딥페이크 이런 방식으로 또 조작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어떤 계정은 쭉 찾다 보니까 되게 젊은 여성 얼굴 사진 걸어놓고 애국 보수 쪽에 가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 좀 젊은 애국 보수들이 많다고 해서 왔어 뭐 이렇게 나랑 같이 팔로우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막 남겨놓은 게 있는데 되게 젊은 여성으로 보여요. 근데 그 계정을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일반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인 사진을 도용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런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 지금 한동훈 그 대표를 쫓아내면서 요 인조잔디 문제를 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아스트로터핑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들끼리 얘기할 때 여론 조작하는 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해서 안 된다고 지금 한동훈 쫓아내려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규제를 한다고 할 때 계속해서 무슨 검열한다, 탄압한다 이런 반응들을 저들이 보이지만 그들이 이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타이밍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2024년에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올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2024년 기준 고래 위협 중에 하나로 내러티브 공격을 꼽은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세계관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공격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단순히 특정한 인물을 그냥 공격하고 조롱하자가 아니라 이게 다 이런 기본적인 세계관을 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 갑자기 뭐 중국화된다, 공산화된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라고 보통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밑바닥에서부터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이런 빌드업을 해온 개념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 바이 건으로 팩트 체크한다고 해도 이미 요 세계관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주 그냥 단순하게 뒤집어서 보면 만약에 뭐 윤 정부에서 뭔가 팩트 체크를 했다. 그럼 그걸 보고 아 내가 윤석열을 오해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민주시민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러티브를 저들이 오래전부터 구축을 해왔다.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 대응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그 주 논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SNS 계정을 이렇게 젊은 층의 궁리에 맞게 그 운영을 해왔다는 거, 그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 왼쪽 위에 보시면 젊은 층 의식을 지배하라. 이게 이제 세계관을 장악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움직여 왔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간부회의에서 보수 단체라고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인 것처럼 이런 인식이 있지 않냐. 보통은 그래서 애국 보수라는 말을 하면 태극기를 든 이런 할아버지들을 많이 떠올렸어요. 이 머릿속에 프레임이. 근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젊은 보수층을 양성하겠다고 이때부터 계속 공을 들인 겁니다. 보시다시피 각 대학에 우리 조직을 계속 만들고 있다. 대학 내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활동해라. 그게 이제 오늘날 쭉 타고 가서 자유대학 같은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물론 이제 계속 그 추적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봉쇄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같이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저들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